유기질 비료를 구분하는 방법하고 왜 고급 유기질 비료를 써야 되는지, 또 화학 비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미르팜 가족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오늘 광주지사에서 우리 미르팜 가족들을 영상으로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저는 최근까지 친환경 농자재를 한 15년 정도 생산하고 유통을 하면서 제 느꼈던 경험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미르팜 가족들이 농자재 유기질 비료를 판매하고 공급하고 대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영업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학위를 가진 박사는 아니지만 농자재를 단연간 생산하면서 느꼈던 제 경험담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첫째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비료관리법에 보면 화학비료, 그다음에 유기질 비료, 미량요소 복합비료, 그다음에 3종 복비, 4종 복비 이렇게 있는데 크게는 이 화학비료, 유기질 비료, 미량요소 복합비료로 이렇게 나눕니다. 예, 화학비료는 우리 이제 가족들이 너무나 많이 아시다시피 남해화학이라든지 동부한농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 대기업에서 만드는 비료가 있고요. 유기질 비료는 거의 이제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자들이 많이 만드는 비료가 유기질 비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량요소 복합비료는 우리가 농사질 때 영양제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전부 다 미량요소 복합비료인데 우리 까르베 액체 비료도 미량요소 복합비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비료는 제일 중요한 게 질소 인산 카리의 어떤 성분 비율을 가장 중요시하고요.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는 유기물 함량을 제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다른 거 다 지우고 제일 중요한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기질 비료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유기질 비료를 크게 이제 세분화 시키면 퇴비, 그다음에 유박비료, 그다음에 혼합 유기질 비료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농민들은 그냥 유기질 비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게 퇴비도 유기질 비료라고 알고 유박도 유기질 비료라고 알고 혼합 유기질 비료도 유기질 비료라고 하니까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렇게 자꾸 헷갈리시는데 오늘 제가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해 드릴게요. 퇴비는 가축분, 쉽게 우리 축산 분뇨를 재활용을 그러니까 발효시켜서 재활용하는 게 퇴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박비료는 우리가 이제 식물성 팍, 미강이라든지 아주까리박이라든지 이런 그 다음에 과자박이라든지 그런 것은 이제 식물성 박 종류를 혼합해서 그냥 펠렛 형식으로 찍는 걸 유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합 유기질 비료는 식물성 박에다가 동물성 단백질을 혼합한 게 혼합 유기질 비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퇴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 농가에서는 써서는 안 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축산 분뇨라든지 이런 부분이 농림부에서 발효시켜서 그놈 갖고 농사 지으면은 굉장히 좋다. 농민들은 퇴비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지을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축산 분뇨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업자들이 공장에서 나오는 오온이라든지 기타 이렇게 좀 토양에 넣어서는 안 될 부분들을 같이 혼합해서 발효시켜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유기질 비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질소 인산 칼이 NPK가 아니라 유기물 함량이거든요. 유기물 함량. 그러면 왜 유기질 비료에서는 유기질 비료는 말 그대로 유기물 함량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금반지를 고를 때 금 함량을 가지고 이게 순금인지 18K인지 24K인지 그 가격을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기질 비료도 NPK 이것은 화학 비료에서 중요한 거지 유기질 비료는 NPK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기물 함량 높은 게 제일 좋습니다. 대신
유기물 함량이 높은 것 중에서 동물성 유기물 함량이 높은 게 제일 좋죠. 왜냐하면은 자연 순화 법칙에 의해서 동물은 어떤 식물성을 먹는 게 좋고 식물은 또 동물성을 먹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식물한테 줄 때는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주면은 좋습니다. 대신 이게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비료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이 걱정인데, 대신 소량 주면은 되는 거예요. 그럼 훨씬 농사짓기도 편하고. 그 유기질비료에서 이 유박은 식물성이 쉽게 뭐 어떤 식물의 어떤 씨앗이 됐든 어떤 열매를 기름을 짜고 난 잔재물을 유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뭐 저희가 그 참깨 이렇게 기름 짜고 나면은 거기 이제 잔재물이 이제 일종의 박이겠죠. 우리 콩기름 같은 경우에 이제 메주콩에서 기름 짜고 난 그 잔재물을 그 대두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식물성 종류의 기름을 짜고 난 잔재물을 유박이라고, 이제 토탈 유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저희 그 비료 업계에서 쓰고 있는 유박은 어떤 대두박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단가인 유박을 쓰는데, 제일 좋은 거 넣는다고 하는 게 미강을 넣습니다. 이제 미강은 뭐냐면, 우리가 쌀 이렇게 이 알맹이를 그때 이 껍질을 벗기고 나면 그게 현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면을 만들려면 도전 공장에서 겉에를 깎는 걸 그걸 미강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미강을 넣고 나머지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그 아주까리 박이라고 있어요. 피마자박. 이제 저도 그걸 비료를 생산하면서 봤는데, 이게 아주까리 박인지 흙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그 상태가 굉장히 저질입니다. 이제 단가를 맞추고 부피를 맞추려다 보니까 사실은 써서 안 되는 것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퇴비 같은 경우에는 축산 분뇨를 재활용하고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는 거고, 유박은 단가를 맞추고 부피를 맞추려다 보니까 써서는 안 될 것을 쓰는 게 지금 현재 유박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 이제 까르베에서 생산하는 최고급 호람 유기질 비료죠. 이제 까르베 유기질 비료는 아까쯤에 제가 이야기했어요. 식물은 동물성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 80%, 그 다음에 식물성 유박 20% 해서 까르베 유기질 비료를 만들고, 제가 그랬잖아요. 유기질 비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질소, 인산, 칼가 아니라 유기물 함량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유기물 함량 60% 이상. 그래서 사실은 퇴비 같은 경우에 유기물 함량을, 물론 보증 표시도 없겠지만 제가 한번 유기물 함량을 계산을 해본 적이 있어요. 퇴비 20kg에 과연 여기에 유기물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퇴비 한 포에 20kg잖아요. 그게 퇴비는 수분 함량이 최대로 50%입니다. 그러면은 수분 물 빼면은 그 안에 있는 건물 상태가 10kg. 10kg에서 유기물 함량이 한 15% 잡는다 해도 한 1.5kg. 그러면 사실은 1.5kg를 쓰기 위해서 필요 없는 18.5kg를 넣는다는 얘기예요. 넣는데 노동력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오염물질이 돼 있으면 오염물질을 같이 뿌려가지고 농토를 망치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폐기물을 재활용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신 그 다음 이제 유박비료는 식물성 박 종류로 이렇게 식물성 박으로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에 유기물 함량 높은 게 별로 없어요. 미강 말고는 별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대두박이라든가 이건 유기물 함량 높은데 비싸서 또 업자들이 안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식물성 유기물 함량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쉽게 어떻게 보면 영양 부족이죠. 단가를 맞추고 이렇게 보조 사업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비싼 비료를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고급 재료를 쓸 수가 없다 보니까, 싼 재료를 쓰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한
식물성 유박 같은 경우 2, 3년 정도 계속 토양에 있으면은 토양이 딱딱하게 돌덩이 같이 굳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호남 유기질 비료는 동물성하고 식물성에 정말 동물성 비싼 재료를 넣어서 사료 이상 수준으로 그 제품을 생산하는데, 까르비 같은 경우에는 몰약이라는 특수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을 가능하지, 어떤 기술이 없이 이걸 쓴다 그러면은 아마 이제 유박비료보다는 좀 더 낫겠지만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퇴비는 발효를 시켜서 토양에 넣지만 유박비료나 호남 유기질 비료는 발효를 시키지 않고 생박 상태로 토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토양에 들어가면은 표토층에다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뿌리고 나서 로타를 치고 관리기 작업을 하고 그러면 이게 땅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땅속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게 훌륭하게 발효가 돼야 되는데 안에서 부패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었는데 안에서 이렇게 훌륭한 일이 소화가 잘 돼야 되는데 안에서 소화가 안 되고 썩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훌륭한 재료를 만들어 갖고 넣었는데 그걸 토양 속에 들어가서 부패를 시키지 않고 발효를 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기술이 없으면은 좋은 거 주고 오히려 거꾸로 예를 들어 부패가 되고 이렇게 부작용이 나는데, 몰약이라는 훌륭한 발효 물질이 있기 때문에 고급 재료를 써도 그것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재료를 많이 넣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비싸겠죠. 여기하면 까르비 유기질 비료는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컨셉 자체가 사람이나 동물이 먹을 수 없는 것은 토양에도 주지 말자. 쉽게 말하면 퇴비, 사람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유학비료 이거 사람 못 먹어요. 동물 안 먹습니다. 까르비 비료 동물 아주 좋아합니다. 얘기하면 있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눈으로 보고 이거 뭐 먹을 수 없는 거네 그러면 안 먹으면 돼요.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냄새 맡고 이거로 봐서 이거 내가 먹을 수 없는 거면 자기 죽을 것 같으면 안 먹으면 됩니다. 근데 땅은 말이 없습니다. 농민이 주는 대로 받아들입니다. 대신 땅은 굉장히 정직하죠. 거짓말 안 하거든요. 준 대로 거둡니다. 안 좋은 거 주면 결과가 절대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까르비 비료는 사람이나 동물이 먹을 수 없는 것은 땅이라도 주지 말자. 결국은 먹을 수 없는 것 두면 땅이 망가지니까. 그 원리죠. 그래서 아까처럼 이제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여기 어분이 50%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수지박이 30% 들어가고 미강이 20% 들어가는데, 자, 어분은 우리 그 고기 있잖아요. 잡어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말려서 분말화 시킨 게 어분입니다. 이건 사료 원료로 굉장히 좀 많이 쓰는 원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지박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이제 수지박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지박을 대부분 사람들이 골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골분하고 수지박은 틀립니다. 단 한 가지, 저희 그 비료 생산되면은 여기에 수지박이 아니라 골분이라고 표기가 될 겁니다. 골분 30%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수지박이 수지박 표기를 비료 관리법상 분리가 된 게 없어요. 대부분 수지박을 사람들이 골분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수지박은 쉽게 말하면 동물성 중에서 상당히 좀 고급 재료인데, 쉽게 우리 그 골분은 이제 뼈를 이렇게 건조시켜서 분말화 시킨 게 골분인데 수지박은 뼈골분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육골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고기의 어떤 그 옛날에 그 우리가 유직 공장 있잖아요. 유직 공장에서 쇼팅 기름 짤 때 돼지 기름이라든지 소기름 같은 걸 갖다가 가열해서 가수분해 씻어서 가열해서 그놈을 기름을 짜내고 남는 잔재물을 수지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뼈골분이 아니죠. 어떤 그 기름이라든지 거기서 이제 쇼팅 기름, 옛날에 우리 그런 거 갖고 많이 튀김도 해먹고 그랬잖아요. 그 잔재물이 수지박인데 이 또한 사료 공장에 사료 원료로 모든 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미강이 20% 들어가는데, 미강은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완계에서 그 껍질을 벗겨내고 현미 상태에서 그 이 일반 밀을 만들기 위해서 도정 공장에서 깎는 걸 미각이라는데, 옛날에 미각 갖고 우리 배고플 때는 뭐 개떡도 해 먹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고급 재료만 넣어서 이렇게 이제 까르베 비료를 만드는데, 비료는 특성상 이 표토증에 뿌리는 게 아니라 농민들이 이걸 뿌리고 나서 갈아 넣거든요. 그럼 이제 토양 속에 들어가면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닭을 잡아서 쉽게 말하면 냉동실에 신선한 데 보관해야 되는데 땅 속에 묻어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닭이 어떻게 되겠어요? 썩겠죠. 그래서 이제 이 생 유기물이 토양에 들어갔는데 토양 속에 들어가서 훌륭하게 발효가 돼야 되는데 썩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썩는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유기질 비료는요, 화학 비료는 그 식물이 직접 흡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화학 비료지만, 유기질 비료는 유기물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잖아요. 유기물이 미생물의 먹이입니다. 쉽게 말하면 토양에 있는 미생물들의 먹이를 공급해 주는 게 유기질 비료거든요. 미생물들이 그놈을 먹고 식물이 필요한 영양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유기질 비료에서 이 유기물을 토양에 있는 지금 미생물의 먹이를 주는 건데, 해로운 미생물이 먹고 많이 번식하면은 그건 부패고, 이로운 미생물이 먹고 많이 번식을 하면 이건 발효입니다. 쉽게 말하면 발효하고 부패는 진짜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환경에 따라서 부패할 수도 있고 발효할 수도 있는 겁니다. 대신 까르베라는 발효 촉진 물질이 있기 때문에 고급 재료를 넣어서 만들어도 부패 않고 발효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해서 고급 비료를 만드는 거지, 만약 이게 없으면 이걸 시도를 한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는 일입니다. 왜 까르베 유기질 비료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 까르베 유기질 비료는 15kg 기준으로 50평 정도 저희들이 이 살포를 하는 게 맞습니다. 50평 정도. 물론 사람에 따라서, 농민에 따라서 뭐 30평에 한 포 쓰신 분도 있고 뭐 40평에 한 포 쓰신 분도 있겠지만, 저희 표준 11행을 15kg에 50평이라고 합니다. 이 가축분을 아마 50평 뿌리려고 그러면은 아마 내 생각에 한 30개 정도에서 한 40개 정도 이렇게 넣어야지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박비료 같은 경우에 보통 한 5개에서 한 6개? 이 정도.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한 포만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급, 사실은 많이 뿌리는 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뭔가 검증되지 않고 뭔가 들어간지도 모르는데 그냥 많이 뿌리면 포만감만 있지, 실제 식물에 필요한 것은, 토양에 필요한 것은 얼마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것만 알찌게 토양에 줘서 훌륭하게 발효시키자라는 게 저희 까르베의 취지거든요. 저희 까르베 유기질 비료하고 퇴비, 유박하고의 어떤 사용량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비를 보통 농민들이 이렇게 쓰면은 20kg 한 포 가지고 한 평 반? 그 정도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딸기 농사 짓는데 한 200평 정도의 퇴비를 뿌리는데, 진짜 많이 넣으신 분들은 뭐 3톤, 5톤 이렇게만 넣으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박 같은 경우에 과연 200평 한 포에 자기들이 한 포 가지고 뭐 15평, 20평 쓴다. 근데 사실은 여기 있는 성분 갖고는 그게 좀 약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호남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에는 200평의 하우스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4포만 쓰면 되는데, 4포만 가지고 제가 봤을 때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비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농사 전문가는 아닌데 농업을 하는데 한 3가지 원칙만 지키면 굉장히 농사를 잘 지을 것 같아요. 첫째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딸기라든지 고추 같은 게 다비성 작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크면서 뭐 몇 달간 이렇게 수확을 해야 되니까 비료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다 그래서 어렸을 때 기비로 굉장히 비료를 많이 준다. 비료를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아서.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 우리가 애를 낳는데 애한테 빨리 크라고 어렸을 때부터 어른밥을 주면 그 애는 짜고 나서 죽습니다.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어린 것에 맞게 그 기비를 조금 주고 나중에 크면서 추비 관리를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사실은 테이드나 유박 갖고는 추비 관리가 안 돼요. 우리 이거 아시잖아요. 기비하고 추비는 아시죠? 기비는 작물이 들어가기 전에 그 밑거름으로 뿌리는 게 기비고, 그 다음에 작물이 이렇게 크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비료가 필요해서 준다 했을 때 주는 게 추비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비료를 관리할 때 기비는 조금만 하시고 추비로 관리하시는 게 가장 그 현명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는다 해서 오늘 일주일치 밥을 다 먹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은 오늘 필요한 양만큼만 먹고 내일은 내일 필요한 양만큼만 먹고 앞으로 농사도 꼭 그렇게 농사를 지십시오. 그래야지 그 좋고요. 두 번째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싸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 주는 것보다 배수 시설이 잘 돼서 지하 수위를 낮춰주는 게 아마 그러니까 비료는 한 번에 많이 주고 짜고 나면은 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소량 주고 또 필요하면 또 주면 되는 겁니다. 그 원칙하고 두 번째는 배수로를 잘 빼가지고 지하 수위를 낮춰주는 거. 그래야 항상 땅이 좀 이렇게 꼬독꼬독 할 수 있게끔 그런 원칙만 지키면 농사는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쉬우면서도 안 되는 게 또 그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게 있어요. 가끔 농민들 이렇게 하다 보면 비료를 뿌렸는데 비료가 뭐 2년 간다, 3년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이제 사람하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오전에 이렇게 활동하고 나면은 그게 싹 이렇게 소화가 되고 또 점심 때 또 식사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 아침에 먹었던 게 점심까지도 소화 안 되고 저녁까지도 소화 안 되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간다 그러면은 이게 속에서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비료를 주면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싹 분해되고 토양 속에 안 남아 있어야지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분해가 안 되고 토양 속에 남아 있으면은 그게 장애를 일으키고 염류 집접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료는 작물에 따라서 제일 처음부터 많이 주지 말고 소량 주고 또 필요하면 그때 가서 또 소량 주고 대신 넣어서는 안 될 것들 많이 넣는다라고 이렇게 농민은 옛날부터 뭔가 예를 들어 많이 써야지 포만감이 있어가지고 뭔가 뿌린 것 같이 두둑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잘못된 겁니다. 진짜 필요한 것만 이렇게 주면 되는 거지. 필요 없는 걸 많이 줘갖고 괜히 내 땅 오염시키고 나중에 뭐 땅 망치면은 이제 어디다 농사 지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 옛날에 선조들은 전부 다 토경재배라고 그러죠. 땅에다 농사 짓는. 결국 이제 땅을 망가뜨리고 농사를 못 지니까 뭐 이제 수경재배를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베이지를 가지고 뭐 재배를 한다.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발전하는데 사실은 농사는 토경재배가 제일 좋습니다. 농사는 농사 짓는 방법에 따라서 제품의 질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쯤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발효 촉진 물질이 들어가 있고 몰약이라는 좋은 물질이 있어서 진짜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서 공급했을 때 뭐 과가 일정하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당도가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제품의 질이 나온다든지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이제 비료를 15년 정도 농자재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꼭 느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이제 저도 수많은 교수님들하고 박사님하고 대화도 나눠보고 연구도 해보고 했는데
이게 있잖아요. 사람이 오늘 이렇게 그 점심 때 뭘 먹을 것인지 생각을 하면은 자기 몸에 가장 쉽게 내가 뭔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먹고 활동하고 에너지가 떨어져서 점심 때 뭔가 에너지를 보충하려고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내 몸에 맞지 않는 걸 먹으면 속이 굉장히 거북하고 에너지는 보충이 됐을지는 몰라도 속이 거북하고 힘들거든요. 내 몸에 맞고 편안한 걸 먹어야지 에너지도 보충하고 좋은 건데 토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3년에 한 번씩 농사 짓다 그러면 상황은 틀려요. 뭐 예를 들어 그것보다 이제 쉽게 뭐 유목민들이 옛날에 이제 그 농사 한 번 짓고 나면은 3년 동안 휴경지로 놔두면은 자체적으로 이 땅심이 돋가지면 거기서 또 농사를 짓고 그런다 그러면은 간단한데 저희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1년에 한 땅에서 뭐 2모작, 3모작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인위적으로 토양에 땅심을 돋궈주고 거기서 또 울고 먹어야 되니까. 근데 땅심을 돋구는데 안 좋은 거 갖고 땅심을 돋구면은 결국은 이제 땅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왜 사람하고 동물이 먹을 수 없는 것은 토양에 주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냐면 쉽게 말하면 땅에서 땅심을 돋구는데 부작용을 최소화하자. 쉽게 말하면 저희가 음식을 먹는데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먹는데 내 몸에서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서 에너지를 얻는 게 중요하지. 예를 들어서 힘은 얻었는데 그게 엄청 예를 들어서 몸에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내 몸에 안 맞는 걸 먹으면 그게 일종의 부작용이에요.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울고 먹어야 되니까 인위적으로 땅심을 돋궈주는데 얼마만큼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 그게 지속 가능한 농법이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먹을 수 없는 것은 땅에다도 주지 말자. 그리고 그런 예를 들어 좋은 물질을 어떤 몰약이라는 어떤 특허 물질하고 같이 혼합해서 이렇게 비료를 만들어갖고 줬을 때 토양 전층 발효가 일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토양이 떼알 구조가 되고, 떼알 구조라는 게 쉽게 말하면 저희가 이제 어떤 그 삽이나 뭐 가지고 이 땅을 이렇게 찔렀을 때 최소한 힘 안 주고 쑥 눌러도 한 30cm, 40cm 정도는 쑥쑥 들어갈 정도의 어떤 그게 이제 토양 전층 발효거든요. 토양에 1호 미생물이 많이 활성화돼서 토양 전체가 살아있으면 말 그대로 전층 발효로 그런 그 쉽게 뭐 굉장히 푸석푸석한 땅이 되는 겁니다. 만약 이게 부패하고 이랬을 때 토양이 딱딱하니 돌덩이 같이 이렇게 굳는 거거든요. 그러면 쉽게 우리가 땅에 가서 이렇게 뭘 찔렀는데 진짜 5cm도 안 들어가요. 그러면 과연 뿌리가 어떻게 거기서 이렇게 활성화되고 뿌리가 활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토양이 어떤 그 전층 발효가 일어나면 스펀지 같이 수분을 주면은 흙 자체가 수분을 머금고 있고 필요 없는 수분은 배출하고, 근데 토양이 딱딱하면 배수가 제대로 안 되니까 질퍽한데 쉽게 하면 뭐죠? 그 이제 장애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스펀지 같은 경우에 그러잖아요. 겉에서 보면 물이 없는 것 같은데 쫙 짜면은 안에서 이렇게 수분이 있는 것 같이. 그것보다 일종의 이제 떼알 구조라고. 그리고 이제 그게 토양 위에서부터 깊숙이까지 일어나는 게 이게 전층 발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이제 오늘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걸 이렇게 소상히 설명을 드렸는데 좀 미진한 부분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왜 고급 유기질 비료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역설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농민을 상대로 해서 농민들은 뭔가 예를 들어서 우리 그렇잖아요. 싸고 양 많은 거 좋아한다. 이건 옛날 말이지 그건 요즘은 아니라고 봐요. 진짜 양질의 좋은 것을 소량만 넣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그리고 좋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는데, 물론 저는 농사 짓는 농사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비료를 생산했던 사람으로서 진짜 객관적인 입장으로 이 농민을 보고 상대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제 경험담을 진짜 있는 그대로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한두 번 정도는 더 비료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하여튼 또 비료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우리 미르팜 본사를 통해서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아는 법에 대해서 최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